이 공공금융 사망의 결과물이 뭐냐?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입니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잖아요. 부동산의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뭘? 돈을.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 카르텔의 숙주가 뭐냐? 가계부채지요. 가계부채. 국민들을 그러니까는 부채의 늪에 영원히 그러니까 빠뜨려 놓은 가계부채지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를 자랑할 정도로 자랑할 정도로 된 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카르텔이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엔 공공금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공공금융이 없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는 민주화되면서 공공금융을 오히려 우리가 죽여버렸다니까요. 전 세계에 공공금융의 성격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2000년 4월부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고요. 2000년 4월부터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해서 인터넷 닷컴 거품이 막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 이후에 묻지마 투자마 해가지고 저기 벤처 투자가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미국의 바람이 넘어오면서 태평양 바다 건너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인터넷 혁명, 예? 닷컴 기업 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90년대 후반에요. 그러다가 2000년 4월부터 봄이 지나면서부터 닷컴 버블 붕괴 조짐이 나타납니다. 나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그랬죠. 2분기부터는 미국의 실물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에게는 비상사태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 흑자가 국가 지상 과제였었습니다.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근데 미국 경제가 침체되니까 수출이 위기죠. 예? 이 우리나라 경제 위기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IMF에 아직도 그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당시 2000년에 김대중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이 누구였냐? 지금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언론들에서 언급되는 모피아의 그러니까는 이 뿌리라고 하는 게 이현재라는 사람입니다. 예? 기재부 관료 출신이죠. 이현재표 내수 부양책에 나와요. 이현재표 내수 부양책. 예. 아니, 당시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구조조정 속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게 가게들이었잖아요. 가게. 예? 그렇죠? 고용도 구조조정하고. 아예 소득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출을 가지고 가게에서 저임금에 기초해서 수출에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통해가지고 달러 벌어들이겠다. 이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진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일단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료는요. 취약해진 거예요.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수출에 의존했는데 수출까지도 위기에 봉착한 거야. 닷컴 버블로 인해가지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낮으려면은. 예? 결국은 뭐냐면 수출을 빼놓으면 내수잖아요. 근데 내수가 취약한데 어떻게 내수를 가지고 부양을 하느냐? 그건 뭡니까? 미래소득을 땡겨 쓰게 하는 거죠.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부채주도 성장이죠. 제가 이건 사실 처음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쓰더라고요. 데드라이븐 그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 이거 여러분들 박근혜 때가 원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부시 때니까는 이 빚내서 집 사기가 한지 알죠? 아니요, 클린턴 때부터입니다. 왜?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요, 월가 자본에 포획된 건 똑같습니다. 예? 자, 빚내서 소비하는 정책의 대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카드 활성화 정책. 나이가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학교가 건국대다 보니까는 건대역에서 내리게 되면요, 거기 1번 출구가 내려오다 보면은 내려오자마자 그 길거리에,
예? 아주머니들 섞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이렇게 저 뭡니까 이게 저기 저 그 편의점 앞에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거 딱 펼쳐놓고 거기서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카드 발급 막 이거 하고 그래서 되게 흔한 풍경입니다. 예? 신용이 그러니까 별로 변변치 않은 거니까 대학생들한테 막 그냥 카드 발급해 주는 거죠. 예? 이게 카드 활성화 대책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건설 경기가 잠깐 침체됐을 게 아닙니까? 이걸 부양을 해야 되죠.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그 이 효과가 큰 건 건설 경기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엄청 하죠. 2000년에도 이게 막 확장됩니다. 2000년에도. 예? 이 당시에 여러분들 집 샀던 사람들 당시에 뭐냐면 그 세금을 그러니까는 세금 혜택을 엄청 줍니다. 예?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는 저기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막 집 사기 부추겨요. 그러니까 투기 자금이 엄청 들어오죠. 당시에 심지어 일가구 다통장 보유 기능 그러니까 여러 집에 그러니까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예?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을 막 그러니까 저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제 혜택을 예? 세금을 그러니까는 막 면제해 줬었다니까 당시에요. 그 당시에 카드 활성화 대책이 이제 이게 가져온 게 뭡니까요? 카드라는 게 결국 뭐예요?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미래소득을 땡겨 썼는데 이걸 그러니까는 이걸 갚으려면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는 못 갚게 되면서 그게 당시에 정부 공식 집계만 하더라도 380만 명의 신용 불량자가 나타났습니다. 380만 명의.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죠. 2002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45%나 오르고요. 예? 전국적으로도 한 23%가 올랐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에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 이현자가 주도했던 거예요. 모피아들이. 왜 했습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은 카드 막 하게 되면 누가 돈 버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돈 벌지. 예? 카드 막 하게 되면요. 빚내서 집 사게 하면은 은행들이 우리가 돈 벌잖아요. 예? 금융자본들을 위한 정책인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역사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했던 때가요. 제일 많이 증가했던 때가 예? 문재인 정부 때지만은 그 이전에 가장 많이 증가 이게 폭증을 한 게 그 이전까지는 별로 폭증을 하다가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게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1999년 말 아직도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상흔이 남아있는 99년 연말에 GDP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45%였었습니다. 지금은 100%가 넘잖아요. 45%였었어요. 금액으로는 267조 원. 근데 김대중 정부가 끝나는 2002년 말에요. 64%로 한 2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GDP 대비로요. 금액으로는 502조 원이니까 거의 2배가 증가한 거예요. 가계부채가요. 예? 이게 뭐냐면 빚내서 소비하고 빚내서 집 사게 한 결과라고요. 이게 김대중 정부에서 모피아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한 거예요. 시작한 거야. 이 혜택을 누가 받냐? 금융자본들, 재벌자본들이죠. 예? 금융자본과 재벌자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에서 모피아 핵심 인물들이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합병 이거 이제 주도하죠. 여기도 이제 상당 부분이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됐었습니다. 이 매각 과정의 상당 부분이요. 저축은행 사태도요. 이명박 정부의 저축은행 사태도 시작은 2001년도 김대중 정부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소위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PF 사업에 이게 대량 투자가 가능해져요. 저축은행들이요. 이건 사실 미국에서 이미 겪었던 겁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의 1982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요. 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 저축대부조합들이 막 이 부동산 대출을 할 수 있게 이게 부추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1000여 개 가까운 저축은행들이 파산하고 80대 말에 그게 미국의 90대 초에 금융위기로 이어지죠. 경기 침체로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도 무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이 규제 완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는 이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재정 건전성 타령이요. 관료에 포획되어 가지고 경제 관료에 포획되어 가지고 자신이 예산을 장악하지 못하는 후회를 퇴임 후 토로한 배경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 정책 지출 사회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공공 지출이죠. 이게 사회 몫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게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가지고 예? 자기가 지금 그게 후회가 되는 일이라고 이런 이제 토로를 했잖아요. 이게 모피아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를 실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의 한계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보고서는 제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네?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때부터요. 소위 말해서 이 금융위기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그 가계부채 흐름입니다. GDP 대비요.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98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45% 정도였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가 끝나는 김대중 정부 기간에서 한 GDP 대비 20%포인트가 증가한다니까요. 45에서 64로요. 급증하잖아요. 급증. 절대적인 규모도 한 2배 정도. 예? 급증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한 5%포인트 증가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이 가계부채가 바로 뭐에 저겁니까? 가계부채라는 것이요. 예? 부동산 카르텔을 만드는 하나의 이게 기본적인 영양 공급처가 됐던 거예요, 이게요. 이게 숙주 역할을 한 거죠, 가계부채가요. 예? 가계를 희생으로 모피아가 자본의 이익을 방어를 해준 거예요. 어떤 자본? 재벌 건설 자본. 그 다음에 금융자본. 재벌에서도 또 금융에서도 갖고 있으니까는. 예? 이익을 방어해주고 월가의 자본에 예?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겁니다. 예? 방어를 수행한 거야. 예?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 정도였었으니까요. 이명박 정부에서 저축은행 사태도요. 예고된 참상입니다. PF 대출이 아까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제 완화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안에서 많은 이게 경고 사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이게 이제 위기가 날아오니까는 부실저축은행 인수를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부터. 예?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살리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살리기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에 11년도에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숱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이게 위기로 발전을 합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위기로 발전을 해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개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왜? 그걸 막는 게 누구냐? 부동산 카르텔이라 이거예요.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예? 사전적인 개혁을 못하게 하는 게 부동산 카르텔인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재벌 자본과 금융 자본의 동맹으로 만들어진 게 부동산 카르텔입니다. 여기에 숙주 역할한 게 가계부채고 그 출발점이 우리가 아픈 부분이지만은 출발점이 김대중 정권이었다. 본격적으로. 예? 본격적으로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그 핵심 기득권들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핵심 기득권들이. 예? 공적인 영역에서 모피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 한은, 국토부, 국세청, 그 다음에 물리력에 있을 검찰, 그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언론과 방송, 예? 심지어 사적 물적인 조폭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여기에 물려 있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돈이 다 일로 여기서 도니까. 이 부동산 카르텔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먹이 역할을 해주는 게 가계부채인 겁니다. 가계부채인 거야.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남대문 출장소, 모피아들의 기재부의 모피아 출장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모피아의 여의도 출사상을 하고 오래전부터 불렸던 이유가 여러분 정부 조직법을 보세요. 27조가 기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을요. 1항이 뭐냐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과거에 경제기획원이 했었던 거예요. 경제기획원이 했던 걸. 이거를 재무부하고 통합하면서 주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재부 출신들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하는 겁니다. 장관 자리인. 그러니까 정치인 국무총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 출신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예산은 물론이고 화폐 업무, 이게 한국은행 업무잖아요. 외환 업무, 예? 국제금융 업무.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관련된 것들을 다 얘네들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요. 기재부는 사실상 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을 이렇게 그러니까는 기획예산처럼 독립시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 관료들이 글로 가서 일을 하는 것 뿐인 거야. 예? 모피아를 그러니까는 공공금융을 그러니까 다시 복원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예? 그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료들을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흩어놔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예? 자, 그래서 정권은 유한하고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예? 정권은 유한하고 자본은 영원하다는 말을 그러고 한 거죠. 지금 기재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4개의 청이나 갖고 있는 부서고요. 막대한 권한으로 경제 관련 부서의 장도 쉽게 차지하고 있죠. 최근 것만 얘기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3대 장관을 지낸 강호인, 문재인 정권에서 6대 장관을 지낸 노영욱이 기재부 출신입니다. 다른 부서 장관도 해요. 기재부 출신들이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심하죠.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예? 심지어 뭐냐면 다른 부서의 그러니까 기관장까지도 차지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권한은요.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예산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 권한을 자유롭지 못하죠. 대통령실의 경제비서관이나 정책실도 기재부 사정권에 놓여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홍장표가 경제수석에서 날아가고 난 이후에 2018년 6월 그러니까 딱 정권 출범한 지 1년 후부터 어공들은 퇴장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기재부 관료들이 장악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홍남기가 오면서 완전히 기재부 정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무총리도 했었던 정세균 전 총리조차도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거 아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지. 부동산 카르텔은요 정권 위에 존재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돈의 힘이 공적 권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권한은 이 모피아들. 그 다음에 뭐냐면 검찰 권력. 이거 지배하고 있죠. 돈의 힘이요. 예? 이런 공공 영역이 공적 역할 수행보다 자본의 수족이 된 겁니다. 이게 한국을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한국에서 이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은 앞에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재벌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이게 다 이렇게 얽히고 연결망을 구성한 거잖아요. 전체가요. 예? 그리고 이들은 대가로 뭐냐면 퇴임 후에 재벌 기업과 대형 로펌, 금융회사 등의 유관기관의 자리를 꿰차죠. 하다가 다시 로비를 하다가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죠. 회전문 인사가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벌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는 언론과 대형 로펌의 주요 수입원이자 고객 역할을 하죠. 직접 언론을 직접 소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모피아들은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래요. 얘네들은 권력과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걔네들이 가장 실력이 있고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문제는 공공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 공공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거죠. 민주당 정권이나 국힘당 정권이나 핵심 경제적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예요. 이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경호가요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던 거 아세요? 예? 추경호가 김대중 정권 처음 출범할 때 정부 인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잖아요. 정권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비서관까지 했었어요. 추경호가요. 이거 여러분 아세요? 예?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중현이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을 다 책임졌었어요. 예? 그리고 김현장에 갔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역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김동연과 홍남기도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경제 전략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가 차이가, 경제 정책의 차이가 만들어지겠어요? 예?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요, 민주당이 정권 잡는 저는 뭐가 달라질까 생각해요. 예? 이거 저기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무현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당히 그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예, 통계 수치가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는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 정책 입안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정책 실장까지 했던 김수현 수석이 책을 냈죠. 물러나고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요. 거기서 인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 글로벌 금융, 국제 금융의 속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전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김수현 수석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는 놓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 봐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2005년 이후부터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요. 이 당시에 땀 흘려 일하는 부분에서 소득은요, 6.3%, 명목 GDP가 6.3%, 연평균 6.3%로 증가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저겁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가치의 증가율은 14%가 넘었습니다. 2배가 넘는. 근데 이 당시에 결국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의 이 버블은 결국은 뭐냐면 신용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 부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당시에는 글로벌 신용이 16%가 넘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요. 국내 신용은 10%, 그보다 좀 작았습니다. 근데 많이 증가했죠.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을 통제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신용을 통제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금융에 대한 것도 주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까지 그런다면 못하러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개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한번 봐보세요. 2020년, 21년,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GDP가, 명목 GDP가 연평균 4%로 성장을 했어요. 이 두 기간 동안에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11%로, 그러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의 증가가 노무현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노무현 때는 한 2.3배가 좀 안 됐는데, 이때는 2.8배로 더 증가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제금융, 글로벌 신용이, 소위 말해서 미국 대표적인 글로벌 신용의 대부분은 달러입니다. 달러 돈이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는 막 이제 그러니까는 값싼 달러가 막 이제 유통된 거죠. 당시에 미국이 그러니까는 그 저금리 시대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요, 글로벌 신용은 5.4%뿐이 안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많이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국내 신용 증가율이 8.4%로 국내 신용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글로벌 신용 증가율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적어도 그러니까는 김수현 수석이 국제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국내 신용 정도는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신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내 신용에 그러니까 돈이 풀리게 되게 되면 그 돈에 한 20%만 땀을 흘려 일하는 곳으로 가고, 대부분은 자산시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산시장으로요. 글로벌 신용 대비 국내 신용의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0.6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완전 역전돼가지고 1.5배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신용 통제에 실패한 거예요. 더 실패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요. 예? 그러니까 신용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자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돈의 흐름이 결국은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예? 자, 이거 봐보세요. 가계부채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로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순위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전 세계에 그러니까는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국내 시장이 더 많이 풀렸었다. 네? 국내 시장이. 김대중 정부 때도 빚내서 집 사게 하게 하는 것을 부추겼었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우리가 괴롭지만은 마주해야 될 진실인 거예요. 마주해야 될 진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걸 마주하고 이걸 정면 승부를 해야지만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안 바뀌어요. 민주당 정권 들어서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